계층이 이렇게 돼요. 물리계층에서부터 응용계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리계층이 하위계층이고 응용계층이 상위계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TCP라는 계층은 어디 계층이다? 전송 계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P는 어디에 해당한다?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P는 도로예요. 도로. 길거리라고. 그럼 길에 도로가 이제 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로를 타고 차가 달려야 되겠죠. 사람을 싣고 달리든 집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IP는, TCP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CP는 전송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전송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IP는 뭐라 그랬죠?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송계층이 상위계층이죠. IP보다 TCP가 상위계층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CMP, UDP, ARP라는 말이 나와요. ARP. 거기 보면 이더넷 맥주소를 모를 경우에 이더넷 주소를 찾아주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맥주소라는 말이 나와요. 맥주소는 뭐냐면요, 네트워크 장치에 부여된 고유번호예요. 맥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더넷 주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려면 인터넷 장치가 컴퓨터에 있어야 되죠. 즉 인터넷 선 꽂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꽂는 장치가 우리 뭐예요? 이더넷 포트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포트. 그 네트워크 포트는 제조회사에서 제조를 할 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고유번호를 알아야 인터넷이 돼요. 네트워크가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에다가 유선을 연결하면 연결된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인터넷 되잖아요.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와이파이만 맞추면 되죠. 와이파이만 맞추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이파이 갖고도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아이디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패스워드를 막아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지만 패스워드를 몰라도 잘하는 사람은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유기에다가 맥 주소를 확인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자녀들의 핸드폰,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네트워크에 맥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계. 그 맥 주소를 공유기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 공유기에 등록된 맥 주소가 아닌 장치가 들어오면은 패스워드를, 아이디고 패스워드를 알아도 못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와라 하는 거는 뭐예요? IP 주소를 알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IP 주소만 알면은 이더넷 주소를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개방해 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 못 들어오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문제 보니까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네 번째 IP 주소는 뭐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골뱅이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자 아이디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골뱅이 뭐뭐점 뭐뭐, 이건 전자우편 주소잖아요. IP 주소가 아니잖아요. 네 번째가 잘못 설명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를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 즉 맥 주소로 변환한 프로토콜은 뭐라고요? 아까 ARP라고 되어 있었죠? ARP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전자우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메일, 전자메일 보내는 거 다 아시죠? 받고 보내고 다 하실 줄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같이 보낼 수도 있죠. 100명이고 1000명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수신자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보내면 되죠.
그럼 상대편이 로그인하면 자기 이름으로 들어온 전자우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요, 머리부, 헤더하고 본문부, 바디로 나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는.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자편에 오면은, 자, 전자편 주소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내는 사람 주소는 어디 있어요? 보내는 주소는 여기 안 보이죠. 왜? 로그인 했으니까. 로그인 하니까 내 이름이 가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받는 사람 주소 쓰는 날 있죠. 참조가 있어요. 숨은 참조도 있고요. 제목도 있죠. 보낸 사람 이름은 여기 있는데 이건 이름이고 주소가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이 있겠죠. 첨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헤더 머리부고요. 글 쓰는 날, 실제 편지를 쓰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서명이 들어가요. 서명이 들어가서 이 더운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써놨네요. 예, 눈이 오는 거, 이게 제 서명이거든요. 그 본문하고 서명을 여기다 쓰는 날인데, 환경 설정, 밑에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에 서명 쓰는 날 있단 말이에요. 그 서명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대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서명을 만들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글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란에 나타나는 이제 바디죠. 이쪽이 본문 영역.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기능이 있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편지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갔더라? 예, 전달할 수 있고요. 전달은 뭡니까? 이 편지를 제3자한테 보내는 게 전달이고요. 답장은 뭐죠? 답장은 편지를 쓴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 게 답장이죠. 그렇죠. 뭐 그런 기능이 있고, 주소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아이디 골뱅이 뭐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자우편 계정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 계정 설정 순서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SMTP하고 그 다음에 POP3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SMTP는 편지를 보내는 역할이고요. POP3는 편지를 수신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편지를 해당자한테 보내줘야 돼요. 우편배달부가 내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SMTP고, 또 내 이름으로 도착한 편지를 내가 읽어볼 수 있게끔 배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POP3라 그래요. POP.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스팸은 뭐예요? 정확한 명칭으로는요, 정크메일이라 그래요. 정크메일. 그 밑에 써있죠. 근데 이런 스팸 메일들은요, 광고성 편지가 많죠. 물건 사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상한 글귀들이 들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다가 클릭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차, 할 일을 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팸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봤더니, 스팸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를 먹다 보면 다른 건 안 먹는데요. 맛있어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광고성 편지를 읽다 보면은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클릭하다 보니까 뭐 이 물건도 보고 저 물건도 보고, 특히 저한테는 뭔 비아그라 사라고 이렇게 뭐가 오는지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필요하면 사겠고 필요 없으면 안 사겠고. 근데 의약품인데 함부로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면은 이제 안 보면 되는데 또 궁금하니까 클릭하다 보면 시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득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고 불렀대요. 예. 스팸 회장님이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보통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스팸 메일은 불법 메일인가요? 합법 메일인가요? 광고성이잖아요. 광고성. 광고성 편지는요.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뭐 합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안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원 가입하면 뭐 수신에 동의하겠느냐 뭐 이런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하면 또 가입을 못 하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예전에 오케이 했기 때문에 광고를 보내주기도 하죠. 예.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수신 오케이 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거는 그냥 보내요. 근데 상대편이 가만히 있으면 또 보내요. 근데 상대편이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보내죠. 수신 거부 버튼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후자 같은 경우는 불법이죠. 무조건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광고라고 앞에 쓰고요. 예. 또 우편물 안에 이 전자우편의 내용은 광고성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부 법령 제 몇 호 몇 청에 의한 광고성 편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앞에다 써놓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없이 물건 사세요 라든지 하는 건 불법입니다. 예. 하여튼 안 보면 되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기타 서비스 오른쪽에 FTP라든지 텔넷이라든지 아키라든지 고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초기에는 다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에 접속해서 로그인 했었죠. 로그인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아닌 내 거 아닌 거를 내가 접속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거 마냥. 내 거라면 그냥 클릭하면 들어오지만 남의 거잖아요. 네이버는. 그렇게 하는 걸 우린 텔넷이라 그래요. 원격 접속.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하게끔 접속하는 기능을 텔넷 서비스라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다음이나 우리 구글에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텔넷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별도로 따로따로 했었을 때는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 중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WWW라는 이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사용자들은 FTP고 텔넷이고 아키고 이런 걸 안 하더라 이거지. 그냥 클릭하면 다 되니까. 자, 문제 볼게요. 전자우편은 이메일이라고도 한다. 맞나요? 2번 유즈넷은 뭐예요? 유즈넷은 뉴스그룹이라 그래요. 뉴스그룹. 뉴스그룹은 뭐냐면은요, 카페처럼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뉴스그룹은 뉴스를 제공해 준다 그랬죠? 이거는 말장난하는 문제야. 이거는 10년 전에도 있다고 나왔어요. 야, 뉴스그룹은 뉴스가 아니야. 그러면 내 했던 문제인데 초창기에 이걸 지금도 이렇게 내면 욕먹죠. 근데 유즈넷은 지금 우리 쓰지도 않아요. 카페라는 명칭으로 바뀐 지도 오래됐죠. 근데 유즈넷을 하기는 합니다. 유즈넷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너무 아동틱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2번 원격 컴퓨터나 컴퓨터의 연결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핑이에요. 핑. 그 물의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그 초음파를 쏘면은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빙 하고 쏜다 그러죠. 핑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핑이 뭐의 약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슨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핑, 뭐 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다. 즉, 내 옆에 있는 컴퓨터가 나랑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때 쓰는 명령이 바로 핑 명령이다. 핑 명령은 우리 많이 써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제가 지금 인터넷 창 열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웹브라우저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잖아요. 또 다른 웹브라우저가 뭐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크롬.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크롬이요. 전 세계에 한 80% 이상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크롬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화면 보세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네이버가 복잡한 거지. 네이버는 실행하면 화면이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은 실행하면 뭐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화면이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은 저 위에 제목 표시줄이 하나 있고요. 제목 표시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소줄이 보이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에 메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굉장히 뭐가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잘 쓰지도 않는 이런 명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싫어하더라 이거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크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롬은 없어요. 메뉴 구조가 저 위에 있는 거 요거 줄 3개 쳐 있는 거 있죠? 이거 누르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실행해 보면은 네이버 제일 왼쪽에 줄 3개 쳐져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실행해 보면 그럼 그거 누르면 거기 메뉴들이 보이거든요. 요거 따온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기는 환경 설정, 이게 톱니바퀴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 누르면 뭐 메뉴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에 있는 환경 설정을 누를 때는 요런 걸 누르거나 또는 줄 3개 쳐져 있는 걸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브라우저들이 세계 양대 산맥이 요거 2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 80% 사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다 크롬을 써요.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이폰 애플이 만든 사파리라는 웹브라우저도 있고요. 사파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블로우,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오페라라는 것도 있고요. 현존하는 세계 5대 명가 5개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4가지는 거기 있고요. 또 하나는 크롬.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나 모자이크는 없어졌어요. 90년대 없어졌어요. 넷스케이프는 망했죠. 윈도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넷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은요, 회사 자체가 망했어요. 윈도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웹브라우저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인터넷 보여주는 거죠. 특히 요거 한번 볼까요? 제 홈페이지 보면은요, 가운데에 이렇게 시계를 달아놨어요. 시계. 이게 플래시로 만든 시계인데 현재 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거를 보려면 플래시 플레이어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페나 동영상 같은 데,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 가보시면은 뭐 영상 같은 게 나오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누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걔를 활성화시키겠습니까? 라고 창이 뜨기도 해요. 그때 OK를 눌러줘야, 확인을 눌러줘야 뭐 소리가 나오든 영상이 보이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웹브라우저 자체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 프로그램처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깔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는 플러그인 그러는 거예요. 플러그인 꽂아서 쓰는 프로그램이죠. 예, 기능을 확장시키는 기능이다 이거죠. 근데 이 플러그인을 없애겠다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스마트폰 세대에서부터 없애겠다 이거지.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 버전이 높아지면은 그런 플러그인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거는 플러그인이 없으면 안 되고 신형 프로그램들은 플러그인이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에 갔었어요.
네이버에서 봤던 이렇게 뷰티 인사이드라는 이게 영화인가 봐요. 이런 영화를 보고 여기는 뭐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닫았다가 다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광고가 똑같으면 보이겠죠. 예, 여기 다른 광고가 보이는데 이런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광고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고를 다시 인터넷상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으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새로운 거를 네이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컴퓨터가 다 기억을 해요. 이 글자, 그림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다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있는 기억을 불러내자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는 물어 가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길을 외우잖아요.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면 갈 때마다 우리가 물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머릿속에 학습을 해놓으면 다음에 봤던 길이 물어보지도 않고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봤던 내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제 봤던 내용이 다시 내가 본다면 새로 로딩하지 말고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해라 하는 거죠. 그럼 빨라질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캐싱이에요. 근데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캐싱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홈페이지는 어때요? 제 홈페이지는요, 이 초기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초기 화면은 3개월 동안 안 바뀌어요. 3개월 동안 최소. 그리고 특히 여기는 강좌 안내 이걸 누르면 3개월에 한번 바뀌어요.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다음 4, 4분기 강좌가 여기 실릴 거예요. 제가 하는 수업이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3개월 지나면 이제 내년도 1, 4분기 강좌가 또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 번을 눌러보시면 이 내용이 3개월 동안은 저장되는 거죠. 3개월 동안 저장이 돼서 차후에 누군가가 제 강좌를 딱 클릭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 글자를 제 서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글자로 그냥 보여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작성될 거 아닙니까? 빨리. 예. 그렇게 하는 게 캐시다. 그 다음 쿠키.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전자우편에 참여를 하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사용했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글자로 남아요. 글자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를 쿠키라고 합니다. 그런 쿠키 정보가 남아있으면 위험하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쿠키만. 그래서 그런 쿠키를 빼가면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은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해 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삭제하는 건데 여기 검색 기록만 삭제하는 거고 쿠키는 지금 삭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쿠키 같은 거를 여기에서 쿠키를 삭제하겠다고 제가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는 내가 뭐를 검색했는지만 삭제하는 거예요. 어쩔 때 얘를 닫을 때 얘를 닫으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 쿠키 정보는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 오늘 말복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뭔가 했더니 북마크는 다른 말로 즐겨찾기, 책갈피라고도 하죠. 책갈피. 즐겨찾기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저 옆 동네가 어디 갔더니 술집 이름이 즐겨찾기던데? 즐겨찾으라는 건가 봐, 그 술집을. 예.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뭐예요? 어디 다녔는지 기록되어 있는 정보. 우리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별표 요거 누르면 즐겨찾기 여기 또 피드 여러 홈페이지 뭐 여기 있네. 요거.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녔는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제 네이버에 가서 뭐 여기 뮤직을 들어갔다든지 그 뮤직이 다녀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냐면은 뭐 증권을 가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어디 다녔는지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쭉 뜬단 말이야. CC가 뭐예요? CC 파이낸스, 이거는 증권이고요. 뮤직, CC는 뭐지? 자, 예를 들어서 사전을 갔어요. 제가 사전 딕셔너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딕셔너리 갔던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도 있을 거고 그제도 있을 거고. 보통 컴퓨터는 20일간 기억해요. 최장 999일까지 기억합니다. 저는 제 컴퓨터는 이 즐겨찾기 해놓은 거 말고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있죠? 여기서 말하는 히스토리, 이걸 제거를 안 해요. 999일간은 기록을 시켜놔요. 저는 그래야 제가 일주일 전에 어디 갔는지를 알아야 돼. 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 혼자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쓰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디 다녔는지 남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러 사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홈페이지들을.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장에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출입구가 하나든지 매표소가 한 군데면 어떨까요? 굉장히 번잡하겠죠. 그럼 출입구가 많으면 빨리빨리 들락날락거리기 편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하려고 딱 시간 맞춰서 들어갔더니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그런 일은 없어. 사실 우리 센터는 그렇게 폭주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가에서는 수강 신청하는 날 같은 경우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최소한 서버 양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 평상시에는 5,000명이 접속하는 건데 수강 신청한 한 3, 4일간은 아니 그 하루만이라도 한 몇 발을 늘려주면 어떨까요? 수강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미러 사이트에 똑같은 걸 더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도 네이버, 저 사람이 들어가도 네이버가 다 나오게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미러 사이트다. 거울처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문제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44쪽에 나와 있는 인터넷 옵션은요, 요거예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저 끄트머리에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 일반부터 고급까지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책에. 여기 뭐 일반은 뭐고, 보안은 뭐고, 개인정보는 뭐고, 뭐 프로그램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게 뭐다라는 정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검색 엔진.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셨죠? 네이버 어떻게 검색해요?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내용을 검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십니까?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는데 여기다 검색하시죠? 만약에 내가 어느 길을 찾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요거 누르죠. 지도. 영화 정보 볼 때 우리 여기다 영화라고 검색을 해요? 아니면 영화를 클릭해요? 클릭하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카테고리별로 나오죠. 우리 그 홈쇼핑 책자 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잖아요. 앞엔 여성 의류, 뭐 중간에는 뭐 가전제품,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검색을 우린 주제별 검색이라 그래요. 주제별 검색.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검색창에다가 말복? 말복은 뭐지? 그럼 말복이라고 검색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말복의 유래, 뭐 말복이 어떻게 되고, 말복에 좋은 음식, 뭐 이렇게 종류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색하는 걸 우리는 키워드 검색이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요, 검색 엔진은 뭐냐면, 검색을 해주면 검색어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네이버에 가서 뭐를 물어보면 네이버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네이버를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검색만 해주는 건 아니죠. 네이버가 검색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검색도 하고 전자우편도 하고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포털. 성문. 아주 잘 사는 집, 큰 대문, 이런 걸 포털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뭐가 많잖아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오면은,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오면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
근데 과거에 여러분 구글 이전에 야후 있었잖아요. 야후가 뭐였어요? 검색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검색 사이트, 검색 엔진. 근데 검색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검색 엔진이죠. 다음도 검색 엔진이고.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자동차 엔진처럼 튼튼한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사이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제별 검색 엔진도 있고 키워드 검색 엔진도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도 하고 주제별 검색도 다 하죠. 이건 우리 하이브리드 검색이라고 하죠. 혼합형. 메타 검색은 뭐냐면요. 우리가 네이버는 제가 말복이라고 검색을 하면 말복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 있는 영화를 클릭하면 영화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정보를 클릭을 하면 영화 정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 안에 온갖 영화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지금도 새로운 영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또 여기가 누군가가 여기다 뭘 물어보면은 뭐가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도 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을 다니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놔요. 분류를 해서 사용자가 물어보면 답변을 척척 해주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서버가. 여러분 빅데이터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라는 거죠. 빅데이터. 그래서 요즘 방송에 보면은요, 빅데이터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을에 특히 이제 저런 거죠. 이제 명절 가까우지 않습니까? 명절 가까우는데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현금 좋아하지. 친구 집에 갈 때는 현금 싸들고 가기 뭐하니까는 무슨 뭐 한우를 사들고 가든지 뭐를 사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선물이 좋을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미리 진열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들이 뭐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지나간 사람한테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동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과거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동안 명절 때 많이 팔려나간 품목이 뭐였는지, 시대별로 처음엔 뭐 설탕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였다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비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그런 데이터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복하고 물어보면은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네이버에 있는 말복 정보, 다음에 있는 말복에 대한 정보, 구글에 있는 말복에 대한 정보, 야후에 있는 정보, 이런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줘. 그러면 네이버는 네이버 것만 보이지만 이 메타라고 하는 데서 물어보면은 온갖 동네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메타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메타 데이터베이스, 메타 검색 엔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야. 외국 사람들은 구글이고요. 구글이라는 게 영어 사전에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검색을 한다 라는 뜻으로 구글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을 정도래요. 회사 이름인데 구글이. 그래서 구글링 한다 그러죠. 구글링. 구글러. 구글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노는 사람을 구글러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쓰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뭐 한 1억 밖에 없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은 20억 있거든. 그러니까는 하버드 대학 총장이 입학식 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입학한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맙시다.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맙시다. 왜? 뭐 모르면 구글에다 물어보고 논문 같은 것도 뺏겨오기도 하고 막 대충 만들어서 제출하고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제발 구글 대학생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이 되라 이거지. 그 정도로 구글이 유명한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외부에 강의 오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터넷만 떼면 다 된대. 다 할 수 있대, 뭐든지. 뭔 소리 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닌대.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다 나온대.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머리에는 들은 게 없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네이버에 있는 거지 내 머리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시험 볼 때 네이버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 필기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럼 제 프로그램 자료실, 그 자격증 자료실에 관련된 문제 쫙 있으니까 모르는 거 탁 질문하면 답 탁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억장치에 저장해서 가야지, 뭐, 천상, 내 머릿속에다. 자, 검색 엔진이라는 거 그런 말이에요. 멀티미디어는 뭐예요? 멀티미디어가 뭡니까? 멀티미디어 다 아시죠? 어떤 게 멀티미디어예요? 뭐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래. MP3라든지, 동영상, 우리 콤플레이어로 재생하는 동영상이라든지, 또 디카로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요, 용량이 커요. 그렇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양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장하려면 용량이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CD. 근데 CD도 얼마 저장 못돼요. 700메가밖에 저장 못해요. 그 DVD가 나왔죠? DVD 4.7기가. 그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 25기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USB 메모리 하나에 32기가. 외장하드, 저도 외장하드를 갖고 다닙니다. 외장하드 갖고 다니는데 1000기가. 예. 요즘은요 5000기가짜리도 나왔어요. 5테라 5000기가. 하나 살라 그래. 사가지고 제가 지금 그동안 하드디스크 여러 군데다가 좀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한 곳에 다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 모아두고 따로따로 갖고 있던 거는 또 이제 우리 애들 하나씩 주면 될 것 같고, 애들한테 새 거 사주긴 싫고, 새 거는 제가 쓰고 큰 거는 애들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모아놓은 영화가 많아. 몇백 편씩 되는데 노래도 몇천 곡, 몇만 곡이 있고요. 버리기 아깝거든요. 이런 거를 저장하기가 좋은 게 바로 멀티미디어 저장 공간들이죠. 통신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죠. 자, 멀티미디어 특징이 뭐가 있나요? 거기 나와 있네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디지털. 자, 멀티미디어는 용량이 커요. 그래서 컴퓨터도 발전되고 뭐 통신도 발전되고 스마트폰도 발전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에 되고요. 쌍방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내고 니도 보내고 서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지. 나는 보내면 니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내고 받고 다 하자 이거지. 비선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순서대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영화를 앞에 보다가 갑자기 뒤에 보고 싶으면 뒤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MP3 노래 듣다가 1번 노래 듣다가 5번 노래 듣다가 다시 2번 노래 돌아오고 저 끝에 노래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선형성이다.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는 거는 글자는 글자만 보고 그림은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도 글씨도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문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정보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는데,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이 있죠.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는 뭐예요? 모노미디어는 말은 없어요. 하이퍼텍스트는 뭡니까?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게 하이퍼텍스트예요? 인터넷상에서 공부방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공부방 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까? 글자를 눌렀더니 어디로 가더라 이거지. 그런데 그림을 누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글자를 눌렀더니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하이퍼미디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클릭해서 어디로 가게끔 해주는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하고요. 같은 말이지 뭐.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링크는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답이 뭐 해야 될까요? 뭐를 어디서 연결되는 거니까 하이퍼 텍스트죠. 이렇게 만든 텍스트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했으니까 멀티미디어, 모노미디어, 인덱스 이런 말은 없고 하이퍼 2번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선형성은 뭐예요? 순서대로 가는 게 선형성이고요. 우리 멀티미디어는 비선형성이라 그랬죠? 예, 앞 보다가 중간 보다가 뒤에 보다가 다시 앞에 보다가. 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무료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 영화 같은 거 뭐 판타스틱 4 이런 영화도 나와 있대요. 인터넷상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개인이 올린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올린 거는 뭐 합법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앞 보다가 중간 보다가 뒤에 보다가 에이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비선형성이라는 말이 그거는 거죠. 자, 멀티미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멀티미디어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나와 있는데 CD? 여기 지금 CD가 650메가라고 돼 있잖아요. 650메가 CD는 지금 없어요. 700메가예요. 650이든 700메가든 간에 조그만 12cm짜리 12cm인가? 예, CD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건데 1배속이 초당 150kB라고 돼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CD-ROM 드라이브는요 52배속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컴퓨터 초창기에 만들었던 CD는 1배속 CD였거든요. 그 CD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컴퓨터에 있는 CD로 읽어드리면 52배 빨리 움직인다고. 그게 좋죠. 빨라야 좋은 거죠. DVD도 그래요. DVD도 현재 8배속까지 나와 있으니까 16배속인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주면 빨리 읽는 거고요. DVD는 CD에다 저장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해상도가 높은 영상이나 이런 걸 저장하려니까 많은 시간 저장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DVD다 이거죠. 근데 DVD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용량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뭐를 쓴다?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걸 쓴다. 블루레이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는요 CD, DVD처럼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용량이 커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CD, DVD를 읽어드릴 수 있는 장치예요.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를, 블루레이 디스크 매체를 가져오면 못 읽어요. 근데 이 DVD, 우리 강의실에 있는 DVD 장치는요, 용산에서 이 기계를 살라 그러면 2만원이면 사요. DVD로, DVD 플레이어를.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12만원 달래요. 아직은 비싸요. 처음에 CD 레코더가요 1000만원 했어요. 1000만원. CD 레코더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DVD 레코더, DVD까지 레코딩 되는 게 2만원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격이 내려간지 아시겠죠.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블루레이 디스크도 기록하고 읽고 하는 장치가 뭐 한 3, 4만원대로 내려가면 그때는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비싸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뭐냐면 다 동영상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 과거에는 동영상이요 우리 지금 요약집 절반만한 거, 요약집 절반만한 화면이 컴퓨터에 뜨면은요 성능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영화는 어떠냐면은요 요즘 영화는 1920으로 나와요. 1920 영화가. 그러니까 40인치 TV로 봐야만이 화질이 제대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컴퓨터에서는 용량이 크다라는 말은 시간이 긴 게 아니라 화질이 좋다라는 얘기죠. 화질이 좋은 영화를 봐야 되는데 CD로 저장하려니까 CD로 한 뭐 3, 40장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CD 한 6, 7장 분량의 DVD가 먼저 나왔고 DVD 갖고도 성이 안 차니까는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가 새로 나온 건데 이런 거는 다 이 동영상 때문에 그런 거고, 과거에는 동영상을 처리하려니까 CPU가 버거운 거예요.
CPU가 동영상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계산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요, 함부로.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가 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든지 엠팩 보드라든지 이런 기계를 사서 꽂아야 되더라 이거지. 근데 이런 장치가 뭐 2,30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컴퓨터가 원체 성능이 좋으니까 그냥 컴퓨터 30만 원짜리 사더라도 동영상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런 장치 없이도. 예. 근데 이제 TV를 수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TV를 보고 싶어, 컴퓨터로. 그럼 컴퓨터 본체 안에다가 TV 수신 장치라는 걸 사서 꽂아야 돼요. 노트북에도 노트북용 TV 수신 장치가 있어요. USB로 연결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셋톱박스라고 하죠. 케이블 TV 연결해주는 장치. 그 셋톱박스를 노트북으로 연결하면 노트북에서도 이제 케이블 TV가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모니터가 요즘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TV 한 대 사려면 6, 70만 원씩 하잖아요. 40인치짜리. 근데 그거를 모니터로 사시면 돼요, 모니터. TV가 나오는 모니터가 있거든. 그럼 거기다 케이블 TV만 연결해주면 모니터가 T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료를 안 내요. 여러분, 지금 수신료 얼마죠? 2,500원인가요? 3,500원인가요? 매달 내죠? 아예 관리비에 붙어서 나오더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TV를 없애요. 그리고 모니터를 들여놓으면은 모니터는 모니터지 TV는 아니거든. TV 기능이 있을 뿐이지 모니터잖아요. 그러면 KBS에서 직원이 와서 검사를 해요. 나 수신료 안 내겠다. 왜 그러냐? 우리 집 TV 없앴다. 그럼 TV 없는 집이 어디냐? 와서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와서 봐가지고 TV가 없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신료 안 내는 거예요. TV도 없는데 수신료를 왜 내? TV를 보니까 내는 거지.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TV 수신 카드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하려고 그래, 재생. 홈플레어 같은 거. 홈플레어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알송 이런 게 있어야 또 MP3 플레이어, MP3 소리를 재생할 거 아닙니까? 또 RC 이런 거 있죠? 네이버 이미지 뷰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디카로 찍은 사진을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생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작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 책에는 디렉터, 툴북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디렉터 툴북은 1990년대 이야기인데 이걸 죽었어. 슈퍼매직은 제가 2002년도까지 쓰고 안 썼어요. 슈퍼매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 공부하고 졸업 논문 쓸 때 슈퍼매직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CD로 논문을 썼어요. 그걸 하나 딱 갖다 드렸더니 야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논문입니다 했더니 논문이 있다고가 어딨어. 그래서 안 되나 했더니 안 된대. 그래갖고 이 300페이지 만든 거 갖다 드리긴 했는데 CD를 딱 집어넣으면 CD에서 컴퓨터에서 논문이 쫙 나오거든요. 지금 멀티미디어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뭐 목차, 그 목차의 내용 나오고 1단원 딱 클릭하면 1단원 내용 쫙 나오고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건 안 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플래시? 플래시는 현재도 많이 쓰죠. 플래시도 쓰고도 뭐 씁니까? 여기도 있는데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어디 있더라. 여기는 안 넣어놨네. 무비 메이커라고 있어요. 무비 메이커. 아니면은 여기 프리미어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그 다음에
소니에서 만든 베가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플래시가 많이 쓰이는데, 플래시는 아무래도 동영상은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을 못하죠.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스트리밍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스트리밍 많이 들어보셨나요? 다운로드가 되면서 동시에 재생해주는 거. 과거에 어떤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클릭을 하면 그 동영상이 내 컴퓨터에 다 다운로드가 돼야 돼요. 100%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그때 얘가 재생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유튜브처럼 클릭하면 바로 재생이 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스트리밍 기법이라 그래요. 많이 쓰이죠 지금은요. 과거에는 스트리밍 기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1번 문제는 확장자가 SWF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플래시고요. 예. 플래시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스위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스위시. 근데 스위시는 개발이 지금 멈췄어요.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멈춰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하고 있는데, 플래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비트맵은 뭐고, 벡터는 뭐고, 이런 말이 나오죠. 비트맵은 뭐라고 합니까? 비트맵은 뭐 이런 거라고 봐야지.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굉장히 멋있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확대해 볼게요. 저 확대해 볼게요. 더요. 점들이 보이나요? 점들이? 눈이에요 지금. 눈 얼굴이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무릎도 보이고 밑에 부추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도 보이고. 요거를 우리는 요 네모난 점이 보이죠? 저 점 하나를 픽셀이라 그래요. 픽셀. 그 픽셀이 가로는 몇 개, 세로는 몇 개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이 그림은 가로가 173개, 세로가 400개예요. 근데 이게 가로가 만약에 173개가 아니라 1730개 같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겠죠. 1700이 아니라 4000이면 어떨까요? 더 선명하겠죠. 네, 그걸 우리는 해상도라고 보면 돼요. 가로와 세로를 곱한 숫자를 해상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 축소 확대를 해주는 게 비트맵인데, 이 비트맵은 확대를 하다 보면 모서리가 이렇게 사각형 하나하나가 각이 지죠. 예, 거기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칠게 표현되어 있고 계단 현상에 나타난다. BMP, 뭐 JPG, 뭐 PNG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다음 벡터. 벡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에서 문서마당, 그리기 마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기 마당. 그 다음에 우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2007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립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아트. 근데 그거는요 확대를 해도 선명해요. 계속 확대를 해도 똑같이 선명하더라고요. 그런 건 뭐냐면은요 벡터라 그래. 벡터 이미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토샵은 비트맵 편집하는 거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포토샵 뭐 수업을 하는데, 포토샵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수업을 해요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도 포토샵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 나면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시 가공을 해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보통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벡터 이미지에는 AI, 뭐 WMF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근데 BMP는 뭐고 GIF는 뭐고 이런 말이 나와 있죠. BMP는 압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압축을 하지 않은 거고요. GIF는 압축을 어려운 말이 좀 나오는데, 압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압축? 용량을 줄이는 거죠. 왜 용량을 왜 줄일까요? 너무 커.
너무 용량이 크니까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 그래서 얘를 크기를 줄이자 이거야. 부피를 줄이자 이거지. 근데 압축을 하면 품질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 이거지. 이거를 우리는 손실 압축이라 그래. 손실 압축. 압축을 하면 품질이 떨어져요. 이거를 손실 압축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이제 BMP는 뭐예요? BMP는 압축을 안 하는 거고요. 압축을 하지 않고요. GIF는 뭐냐면 GIF는 무손실 압축이에요. 압축을 했는데도 손실이 없어요. 저게 좋겠죠? 이게 제일 금상첨화인데 얘는 256 컬러밖에 안 나와. 색깔이 256밖에 안 나온다고. 보통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하는 색깔이 1600만 가지 색깔을 쓰는데 얘는 1000가지 색깔도 아니고 256 컬러밖에 안 나오니까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있냐면요, 애니메이션 기능.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건 또 편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JPG 다른 말로 JPG라고도 하는데 얘는 손실 압축이고요. 그 다음에 PNG는 무손실 압축입니다. 그리고 얘는 1600만 칼라를 다 쓰는 거고요. JPNG도 1600메가 다 1600메가 아니라 1600만 화소를 다 쓸 수 있다 했다라는 거, 칼라를 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 배경을, PNG는 투명 배경을 쓸 수가 있어요. 자, BMP는 압축을 안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JPG가 나온 거예요.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이거죠. 근데 압축을 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데 우리 눈에는 잘 못 느끼고요. 전문가들 눈에만. 근데 PNG는 압축을 하더라도 손실이 없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JPG보다는 PNG가 용량이 커요. 그리고 투명한 배경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PNG를 많이 쓴다 이거죠. 투명한 배경.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GIF도 많이 썼어요. 근데 256 컬러니까 어때요? 색깔이 너무 적어서 품질이 뚝 떨어져 보이죠. 근데 지금은 PNG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미디, MP3 다 들어보셨죠? MP3 뭔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한다. CD 수준. CD가 더 소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비디오는 뭐가 있나 잘 보세요. AVI, MOV, MPEG, ASF, DVX, 그 다음에 MP4.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동영상이. 예. 근데 AVI는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고, 근데 용량이 너무 커. 압축을 안 해서 쓰기 때문에. MPEG는 압축을 해서 쓰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뭐 ASF나 그 다음에 뭐 DVX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압축을 해서 쓰는 건데, 요즘은 MP4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뭐 많이 있어요. MOV도 있고 뭐도 있고, WMF인가? 네, WMF라는 것도 있고, 뭐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MPEG 규격에는 MP1, 2, 3 규격은 없어요.
MPG3 하면 MP3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MP3 규격을 빼버렸습니다. MP4에서 만든 규격으로 만든 게 MP4라고 하는 동영상이고요. MP7, MP21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는 뭐 비디오 포맷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JPG는 뭐예요? JPG는 사진이죠? 이미지잖아. 사진에는 뭐가 있었어요? JPG, PNG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데이터들 특성 중 다른 것을 고르시오. 지금 문제처럼 AVI, MOV, MPG, JPG, 그럼 JPG는 이미지고 나머지는 동영상이니까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쪽에 보니까 VOD라는 말이 나와요. VOD. VOD는 뭡니까? 주문형 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보신 적 있죠? 그게 주문형 비디오고요. 제 공부방에 오셔서 동영상 복습하시잖아요. 이것도 주문형 비디오고요.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 로그인해서 방송 강의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주문형 비디오예요. 예. 인터넷 공간에 있는 동영상을 내가 보는 거를 주문형 비디오다 이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틀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VCS는 뭐냐면 화상회의,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화상통화하는 거 있죠, 스마트폰에서. 그런 것처럼 화상회의 하는 거를 VCS라 그래요. 가상현실은 뭐예요? 가상현실,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하는 거지 뭐, 말 그대로. 괜찮겠죠? 가상현실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CAI는 뭐냐면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습.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게 이제 아까 주문형 비디오라는 거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주문형 비디오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CAI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 도형 공부라든지 뭐 동물 공부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알파벳 공부 하잖아, 애기들. 그러면 그게 CAI가 되는 거예요. 그냥 뽀로로를 보고 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니까 주문형 비디오가 되는 거고. 그 문제들도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라는 건 뭐예요? 클라우드, 구름이죠. 엔드라이브처럼 떠다니는 거죠. 떠다니는 거. 과거에는 내가 A라는 컴퓨터에 가서 거기 있는 정보를 저장을 했으니까 그 컴퓨터에 가야만이 그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댁에 있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해 놨단 말이야. 근데 오늘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USB 메모리에다가 보통 저장을 해 갖고 온다든지 하면 더 편하고요. 아니면 엔드라이브에다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만 되면 엔드라이브 꺼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게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 한글은 어디 있어? 아래 한글은 지금은 대부분 아래 한글을 컴퓨터에 깔았잖아, 엑셀을. 근데 클라우드 상에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 있단 말이에요. 불러 쓰면 되잖아. PC방에 가서 쓰던, 어디 가서 쓰던, 친구네 집에 쓰던 클라우드 컴퓨터에만 접속을 하면은 프로그램도 거기 있고 데이터도 거기 있고 언제든 쓸 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 컴퓨터예요. 그리드 컴퓨터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지금 컴퓨터 지금 놀고 있잖아요. 제가 요거 써놓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요거 이거를 이렇게 제가 틀어드리고 계속 이걸 보여드리면 괜찮은데 이거를 안 틀어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요 시간에 이 컴퓨터가 놀고 있으니까 재능 기부하자 이거야. 국가에서 어떤 우리 센터에서 어떤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2대 갖고 3대 갖고는 계산하기가 너무 벅찬 거야. 그럴 때 이 컴퓨터가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 와서 그 컴퓨터를 처리해주고 또 내가 필요해서 내 컴퓨터를 쓸 때는 또 멈추면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컴퓨터에다가 내 성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유비쿼터스는 뭐예요? 유비쿼터스는 요즘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안 하죠. IoT 들어보셨어? 가스불 끄고 나왔나? 어쩌고 저쩌고. 창문 닫았나? 안 닫았나? 그 뭐 LG 플러스 뭐 설치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던데? 광고에?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 사물 인터넷. 창문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다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띡띡띡 누르면 착 닫혀지고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옛날엔 유비쿼터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젠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뭐 압력밥솥에 다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밥하고 싶을 때 쌀은 앉혀놨단 말이야. 쌀도 없는데 띡 누르면 지가 알아서 쌀 퍼다가 쌀 씻어가지고 밥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쌀은 앉혀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버튼 딱 누르는 거죠. 그럼 알아서 밥이 착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RFID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지.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RFID 여러분 많이 써보시지 않나요? 교통카드 앱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태그하는 거 있죠. 교통카드 태그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교통카드를 넣어놨더라고. 이렇게 핸드폰이 카바 있잖아. 카바에다가 교통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교통카드 탑재돼. 그거를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찍는데, 전 교통카드 없잖아요.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앱을 깔았단 말이야. 어디에다가? 유심칩에다가. 그래서 RFID만 설정해놓고, 교통카드 찍으면, 띡띡 하고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교통카드 안 갖고 다녀도 되고, 편의점 가서 교통카드로 또 물건이 살 때, 스마트폰 갖고 딱 찍으면 되고, 일일 한도는 3만원. 내가 한도가 필요하면 더 올리면 되고. 그런 게 바로 RFID라는 거예요. RFID. 네. 굉장히 편하죠. 저것도 RFID예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 요금 내는 거 있죠. 하이패스 하고 휙 지나가면 톨게이트 요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수신이 안테나 수신이 좀 성능이 좋은 거고요. 우리 NFC라고 하는 거, NFC라고 하는 RFID 기술은 통달거리가 불과 뭐 한 10cm, 5cm 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교통카드 거기 태그에다 딱 갖다 찍어야만이 되죠. 근데 그게 성능이 좋으면은 지나가는 차에서도 체크가 되게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너무 좋아진 거죠. 다 좋아지는데 나만 모르고 있지. 이제 그런 게 서글퍼요, 어쩔 때는. 아니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어느 날 그러고 보니까 나만 몰랐네 이러면 참 서글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저희 집 한 사람은 아예 모르고 살아요. 애들 엄마는 아예 상관없습니다. 야 알아봐봐. 그럼 애들이 착 알아주고 제가 착 해결해 주니까 본인은 그냥 유튜브 하는 것만 알고 DMB 보는 것만 할 줄 알면 카톡 하는 거 할 줄 알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거거든.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되죠. 왜 꼬붕들이 좋잖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거라면 저는 제가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D 프린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지. 정신없어요. 막 하고는 싶은데. 예. 다음 시간에는요. VDT 증후군 컴퓨터 범죄 이쪽 부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 엑셀 일반에 관한 내용이 나갈 겁니다. 예. 빨리 진행을 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